50% 넘는 영업이익률은 정말 좀 나쁜 것들 있잖아요. 야, 그 위법적인 뭐 이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 강원랜드도 20%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교육 플랫폼이 된 회사인데 그 실적이 놀랍습니다. 경영 능력이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다. 340억에 180억 흑자를 내고 있는 무시무시한 기업이고 월간 이용자 수가 400만 명 이릅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훌륭하다. 왜 투자를 안 받았냐 물어봤는데 처음부터 그냥 수익이 나고 있었고 그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네, 안녕하세요. 디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반전 매력의 회사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최용식 대표님이 스타트업 700개 기업들의 실적을 정리하신 이제 책을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뭐 혼자 다 하진 않으셨지만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뭐 거기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적자가 많이 난다던가 그래도 갈 길이 좀 남아 있구나 이런 회사들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랑 우리가 이름을 많이 못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엄청 알짜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한번 보면은 이름이 난 회사들의 실적은 어떻고 좀 우리가 몰랐지만 또 보석 같은 회사는 어디가 있고 이런 데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전자기업 경우 저는 리스펙트는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리스크를 안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혹시나 저희가 뭐 폄하하거나 뭐 깎아내리기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리스크 안고 활동하면서 시장의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속 받아야 회사 입장에서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한다는 거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째 회사부터가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 주변에서 저도 이 서비스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안 쓰다가 최근에 한번 깔아봤거든요. 뭐 외국 나가면 써보려고. 트래블 월렛 회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 이 회사가 저희가 한번 실적 한번 먼저 띄워놓고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적자폭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확히 외화 선불 카드 운영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해외 나갈 때 대부분 다 환전하잖아요. 이게 지폐로 환전하고 물론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를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좀 떠오른 게 그러면 미리 외국 통화를 이렇게 충전해서 뭐 딱 그만큼만 쓰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고안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특화된 선불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그리고 수수료 부담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 트래블 월렛이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외환 선불 카드는 예전에도 좀 있었죠. 근데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트래블 월렛의 경우 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앱 연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연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600억 가까이 이렇게 도달했는데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게 토스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서 이렇게 매출 찍은 회사가 없어요. 이게 뱅크샐러드라고 해서 후속 주자가 있었는데 그 업체도 한 1,200억 매출 찍는데 이게 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서 2년 만에 한 30배의 매출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지표고 좀 VC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지표인데 근데 다만 이제 단기 순손실 규모가 굉장히 좀 크죠. 뭐 30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한 300억 원 정도 되고 단기 순손실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계속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손실 많이 내고 있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송금할 때마다 이게 은행 전용 회선을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회당 몇백 원씩을 좀 내야 하고 그거 말고도 금융사들에게 내야 되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아요. 자체 라이센스가 없다면 자체 라이센스와 전산망이 없다면 금융활동 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스도 좀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에 송금 서비스였잖아요. 그렇죠. 간편 송금 서비스. 그래갖고 간편 송금을 할 때마다 은행에 지불해야 되는 이 수수료가 있어갖고
적자가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비슷한 유형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토스도 뭐 그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막 그 결국은 이제 규모 확장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인터넷 뱅킹까지 해서 그걸 해소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모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비슷한 걸 겪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님들 이야기해 보면 이게 핀테크가 사실 이게 금융사 대상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금융사 대상으로 돈을 가져다주는 비즈니스더라라고 많이 한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굴레에 지금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계속 따라오는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가는 돈은 많이 있는데 보면은 뭐 수수료 무료 이런 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환전 수수료도 무료. 그다음에 뭐 저 결제할 때도 수수료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돈은 어떻게 버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료는 또 아니에요. 그게 주요 통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달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요. 그다음 뭐 ATM 출금할 때도 뭐 받고, 또 이제 다 쓰고, 그러니까 좀 남은 거에 대해서 원화로 재환전할 때 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전체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꽤 크죠. 그럼 이제 40%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40%가 외환 차익이에요. 환율 변동에 따른. 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외환 차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율 변동에 따른. 근데 이거는 또 영업 비용에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붕 뜬 돈인데 이걸 어떻게 매출로 잡는 거지? 뭐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아직은 뭐 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게 다트나 아니면 보고서 볼 때 이걸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이보다 좀 작다, 한 60%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직접 취재한 건 아니라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누구한테 들었을 때는 이 외환 차익을 남기는 것도 기술이라서 이것도 소소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확실한 수익 모델이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그래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AWS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 트래픽이 크게 안 올랐는데 확 뛰었어요. 돈이 이제 그 호스팅 비용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환율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저희 사례도 있고, 또 유튜브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작년 재작년. 왜냐면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다 이제 달러화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스킬일 수도 있어요. 이걸 뭐 매니지먼트 한 회사들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고, 근데 트래블 월렛 같은 경우는 좀 이와 좀 다른 건데, 흥미롭게도 되게 고객 예치금이 몇 천억 원이더라고요.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딱 이게 충전해놓고 대부분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로 의한 이자가 좀 되더라고요. 이자 수익이.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다. 이건 약간 커머스 업체들이 뭐 돌리는 건 아니겠지만 과거 뭐 돌려서 이렇게 티몬이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로는 좀 강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보니까 비슷한 모델을 가진 회사가 또 해외에는 레볼루트라는 뭐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레볼루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보면은 경쟁자들이나 이런 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외환 선불 카드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10몇 년 전에 좀 나온 개념이라 가지고 뭐 트래블 월렛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뭐 비슷한 업체가, 그러니까 토스가 외환 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스로도 많이 넘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취재를 한 적도 있어요. 트래블 월렛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좀 물어봤죠. 근데 트래블 월렛의 입장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점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앱도 굉장히 차별화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는다. 근데 좀 이게 말을 좀 마지막에 좀 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스가 굳이 이걸 했어야 됐었나. 이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위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트래블 월렛의 경우 좀 뭐랄까 그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좀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담으로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매체의 인터뷰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사업이 B2C보단 B2B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 간의 송금을 위한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기반의 뭐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B2C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확실히 좀 송금 하나에 의존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도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뱅크샐러드 외에 이렇게까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핀테크 회사가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되게 좀 토스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확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토스는 이제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고 이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업 전략을 취했었는데 그때 용인될 수 있었고 물론 이제 그걸 성취한 창업자나 뭐 너무 대단하고요. 근데 어쨌든 좀 때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은 뭐 토스 같은 전략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 뱅크샐러드가 좀 비슷하게 토스와 비슷한 전략을 취했거든요. 화끈하게 돈 태우고 뭐 무료 전략도 많이 내세우고 트래픽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낚시형 콘텐츠도 만들고 했는데 뭐 어쨌든 큰 게 성장하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만큼 좋은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좀 시간과 아니면 뭐 차별화 전략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송금 외에 지금 뭐 아까 B2B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서 트래픽도 점점 넓혀 나가면서 좀 할 일이 아직 많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쓰시는 서비스는 많은데 이제 일단 많이 아직 뭔가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야 토스처럼 확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블 월렛을 한번 알아봤고요. 예,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뭐 한 회사를 엄청나게 또 팔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다양하게 알아봐야 돼서 트래블 월렛이라는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관심 많은 기업인데 리벨리온입니다. 저희 티타임즈에도 인터뷰 나와 주시고 했었는데 지금 특히 정권 바뀌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리벨리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NPU라고 해가지고 AI 운영에 최적화된 그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흔히 말하는 펠립스 업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성 검증을 넘어서 지금 이제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형 고객사가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출이 빵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도표 보시면 아마 이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끔찍하게 적자를 많이 내고는 있지만 네. 근데 어쨌든 2024년에 좀 매출 냈죠. 근데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런 뭐 장비 소재나 이런 분야에서는 일단은 그 예비 고객사들이 일단은 좀 돈 주고 써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맞춰보고 그 다음에 좀 대량 생산해줘 오라고 하면 대량 생산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예비 고객사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판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조금이라도 매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재무제표 보니까 뭐 KT 클라우드라든지 우리나라 회사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AI 데이터 센터 뭐 서버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제품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열심히 R&D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KT가 투자했던 회사고 그렇죠. 또 사피온 같은 경우 SKT가 했던 회사라서 예. 둘이 이제 합병을 해서 리벨리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큰 서버 이런 것들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비 고객들이 일단은 뭐 빵빵한 상태. 예.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적자 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이 갈 것 같은 게 이번 정권에서 뭐 AI 반도체 육성, 그다음에 뭐 AI 데이터 센터 육성 이런 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나오더라고요. 리벨리온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기대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즘 화두가 소버린 AI죠. 그래서 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쌀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쌀 농사 안 짓냐 뭐 이런 이야기를, 왜냐면 소버린 AI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비판이 나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소버린 AI라는 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자체 생태계와 기술 기반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오픈 AI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의 그런 경쟁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개념이고, 실제로 지금 정부가 그 AI 데이터 센터를 대거 건립하겠다라는 게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이중 그 부품의 절반을 국산으로 채우겠다. 굉장히 뭐 유의미한 소식이었죠. 네. 그래서 좀 이와 관련해서 박성현 리벨리온 창업자가 굉장히 또 외부 활동에 적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보다 더 나아가서 2030년에 50%보다는 2025년에 5%라도 좀 하자. 그래서 뭐 게다가 뭐 이게 너무 이제 엔비디아산 GPU를 사버리면 여기로 이렇게 표준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국산 리벨리온 같은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의 칩을 사줘라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엔비디아와 한번 싸워보겠다, 한번 주먹 한 방은 내질러 보겠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정도는 부족하다, 더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이게 물론 이게 정부의 뭐 립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AI 반도체가 최신 기술이라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정부가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물결을 만났다. 이거는 다른 스타트업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판이 깔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라도 하자라는 게 좀 와닿는데, 그 저번에 이제 심재석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좋은 소비자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5%면 그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몇백억은 될 텐데, 와 이거 괜찮다,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좀 멀은 것 같은데, 좀 어떤 숙제를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끔찍한 수준의 비용 구조가 문제죠. 작년에 900억 가까운 그런 영업 적자를 냈고, 단기순 손실은 뭐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단기순 손실은 이거는 약간 좀 그 일시적인 게, 왜냐면 이게 합병을 하면서 이게 피인사의 그런 가치를 이게 재무 상태보다 훨씬 높게 보고 이렇게 영업권 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하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잡힌 거고요. 사실상은 이제 900억 썼다, 그냥 이렇게 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업계에서 이게 취재를 하면서 리벨리온의 그런 처우가 업계 최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복리 후생도 탄탄하고 연봉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SK나 뭐 삼성 다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여기로 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한 번이라도 삐끗해버리면 회사가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그 뭐랄까 신화를 만들기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정말 뭐 대기업 오너로서 여기에 배팅한다는 결단으로 된 거지.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렇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계속 이게 시제품을 만들지만 이게 결국 성능을 입증하지 못해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뭐 NPU가 마켓핏을 찾지 못하고 뭐 시장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대한 포부,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국가적인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생산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확보가 돼 있어야 빠르게, 지금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상된 기술로 반도체 빨리 생산을 해서 또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이제 대형 구매자랑 직접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기술력 있어요 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또 경쟁사들에서도 좋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일단은
첫 삽을 되게 잘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뭐 박성현 대표가 정부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대표로서 현명한 그런 그 선택이나 아니면 발언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 이제 고객사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첫 레퍼런스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엔비디아의 경우 정말 뭐 한 번의 레퍼런스까지 정말 고생했는데 딱 이제 일본의 그 전자회사가 사주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계속 보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리벨리온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 회사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저는 요 다음 회사는 사실 회사 이름은 별로 못 들어봤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엄청 유명하고 인기가 엄청 많더만요. 그렇죠. 네. 예, 뭐 사실 뭐 제품도 유명하지만 팀도 유명하고 약간 뭐랄까 가장 핫하다 뭐 이런 네. 느낌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로 핫하냐면 제가 작년에 업계 뭐 거물 분가 이렇게 그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액수로 여러 개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딱 그 얘기하는 게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그 VC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스타트업 두 곳을 딱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브잇이고 다른 하나 뭐 다른 회사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 하나일 정도로 그거 외에도 너무나도 좀 이 회사를 수식하는 어구나 아니면 추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제일 핫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2년 동안. 예. 네. 그런 이제 레브잇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Always라는 이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죠. 여기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관심이 많고 그 얘기는 엄청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뭐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커머스 업계에서는 뭐 쿠팡이 다 먹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뭐랄까 그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새로운 시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0.1%만 먹어도 유니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계속 그 뛰어난 창업자들이 오픈마켓하고 뭐가 달라야 되나 이런 거를 하루 종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켓과 똑같은 DB와 똑같은 판매 방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된다. 쿠팡에게 죽는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브잇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 그런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첫 번째는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확 낮추자. 그리고 그 셀러와 고객을 바로 이어짐으로써 그 마진을 낮추자. 그래서 그 레브잇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가보다 우리는 뭐 20에서 50% 가량의 싼 가격을 구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보면 게이미피케이션과 디스커버리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는 뭐 게임하듯이 쓴다 뭐 이런 거고 디스커버리는 마치 아이쇼핑 하듯이 그냥 뭐 마치 우리가 뭐 성수나 압구정에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 재밌잖아요. 뭐 그렇듯이 이제 서비스가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철학을 좀 담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통해서 오픈마켓하고 좀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려고 했고 근데 이걸 어쨌든 이게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시장에 인정받고 시장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레브잇은 차세대 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가장 잘 설득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설득시켰다는 거는 뭡니까? 그게 결국 숫자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예.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한번 실적도 한번 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굉장히 이제 가파른 흔히 말한 제이커브죠. 그래서 현재 그 2024년에 거의 500억 가까운 그런 매출 거뒀고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2배 성장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커머스 업계가 포화 상태에 있는 터라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찬사를 보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IB 업계, VC 업계 다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창업자 중에 창업자로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창업자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자 중에 창업자라는 말씀은 기존에 생각했을 때 이 시장에서 대체 뭘 할 수 있지? 다들 다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그 시장에서 굉장히 기발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회사 그 대표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뭐 비슷하죠. 근데 이게 나온 창업자 중에 창업자 한 말이 나온 게 이게 사실 이제 지드래곤을 가리켜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뭐 한 단계 높은 연예인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본떠서 비슷한 말이 나온 게 이제 창업자 중에 창업자. 그래서 뭐 일반인이 아닌 정말 창업자들이 다 존경하는 창업자다. 뭐 이래서 뭐 약간 그 정도의 위치에 갔을 정도로 핫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심도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레브잇이라는 회사를 다루는 거는 숨겨져 있었는데 굉장히 돈 잘 버는 회사 쪽이 아니라 지금은 유명한데 생각보다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로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표를 보시면 좀 더 이게 임팩트, 아까는 이제 매출을 언급했지만 네. 지금 보면 적자 규모가 크죠. 그래서 그 영업 손실 보면 300억 가까이 계속 연속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좀 수치입니다. 그래서 좀 어디다 돈을 썼나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딱 판매 촉진비 한 300억 썼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 한 300억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판매 촉진비는 아마 게이미피케이션 돌리는 과정에서 쿠폰을 뿌려줘야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근데 마케팅은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많이 이게 트래픽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뭐 수수료 비용은 뭐 플랫폼이 커져가면서 PG 수수료라든지 이런 제반 그런 뭐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돈이 많으면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뭐 그 한 14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4년만큼 적자를 내면 네. 자본 잠식 이렇게 바로 될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뭐 쿠폰 안 뿌리면 되는 거고 뭐 그게 방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런웨이를 길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요새 들어서 좀 마케팅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약간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뭐 찬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알고 보니까 핀도도랑 좀 비슷한 거 아니야? 뭐 핀도도라고 이제 중국에 비슷한 그런 플랫폼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3세대 플랫폼으로 되게 인정받았던 서비스인데 핀도도도 뭐 공동 구매하고 네. 뭐 게이미피케이션 있었잖아. 뭐 이런 해서 약간 이런 회의적 평가도 요즘은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방법으로 뭔가 게이미피케이션, 공동구매 이런 요소들을 잘 집어넣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매출은 많이 올라가서 지금 다행이지만 영업 적자가 꽤 크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본 총계가 지금 많지 않아서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쿠팡이 먹고 있는 이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대결하려면 이제 굉장한 체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니치한 마켓에서 뭐 패션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작은 그런 카테고리 내에서 정말 파워풀하게 성장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레브잇은 그러면은 이 쿠팡 천하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게 결국 이 후속 펀딩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 지표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게 성장은 하는데 적자도 많네. 언제까지 밀어줘야 되지? 뭐 이런 걸 VC들이 판단을 할 텐데 만약에 한 번 더 밀어주자라고 하면 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즘 만난 심사역들은 좀 커머스 쪽에 좀 회의적이긴 했어요. 한 2년 됐어요. 한 옛날에는 좀 그래도 뭐 쿠팡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컬하게 크게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우리나라에 뭐 크림도 생기고 뭐 무신사도 있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된다였는데 근데 요새 들어 이제 자본 소진이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또 이제 펀딩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네. 약간 회의적인 그런 시선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물론 네, 이런 거는 모든 스타트업이 다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설득시키고 한 번 더 받으면 뭔가 또 한 번에 추진을 해서 700억, 800억 이렇게 매출을 가면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좀 쉽지 않다.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마케팅 좀 덜 하고 트래픽 줄어들고 거래액 줄어들고 해서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실 경영이라는 거에 뭐 그런 명목 아래 뭐 이렇게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쪼그라드는 건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아마 심재석 대표님이 계셨으면 그 말씀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자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적자폭을 이렇게 한 번에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예, 이게 돈이 없다고 지금 성장이 정체돼 버리면 스타트업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좀 더 솔직하게 네. 일단 뭐 레브잇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자면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팬시하잖아요 모델이. 근데 네. 팬시한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좀 이게 취약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좀 걱정되는 좀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뭐
간단하게 이런 과정에서도 뭐 유저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비스 인프라를 짜면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팬시한 회사들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확 성장을 하고 나서 결국은 좀 이렇게 완만하고 브로드하게 나가야 돈을 버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회사들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관심을 끄는 데까지 성공을 했으니 요걸 갖고 어떻게 이제 돈을 벌 거냐 그거를 찾아야겠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후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영리한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는 처음엔 굉장히 팬시한 모델 딱 보이고 사람 모으게 한 다음에 네. 어느 순간부터 이거 다른 회사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되게 뭐 얄미울 수도 있지만 왜냐면 처음에 말한 거와 좀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조금 이따 후술할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번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좀 이야기해볼 회사가 굉장히 또 흥미로운데 요새 배달 때문에 또 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두잇이라는 회사잖아요. 이 두잇 같은 경우는 무료 배달을 이제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레브잇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공동 구매도 좀 뭐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의 뭐 게이미피케이션도 달려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쓸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없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기사로는 접했지만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실 수 있거든요. 여기가 되게 레브잇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게 많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 가장 핫한 회사가 아니었나. 뭐 왜냐면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300억 펀딩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극적이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때 뭐 업계 유명인이었던 김태용 님이 거기 이제 좀 투자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막 되게 감격스러운 걸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화제를 모았던 회사인데 여기 어떤 곳이냐면 일단 뭐 배달 시장이 사실 양분됐잖아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로 양분이 됐고 사실상 다른 업체들은 거의 힘을 잃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더 이상의 뭔가는 없을 것 같다, 혁신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두잇이라는 회사가 하이퍼 로컬이라는 개념을 들고 이게 딱 하고 이게 도전장을 낸 회사예요. 그래서 뭐 컨셉은 간단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공동 구매하면 배달비 무료로 해줄게, 우리가 내줄게, 뭐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잇은 그 두잇의 전략은 이제 공동 구매로 어쨌든 이렇게 볼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공동 구매는 단건 배달보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좀 싸게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뭐 배달비도 무료로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면 이제 수익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업주에게 이렇게 수수료를 취합니다. 근데 그게 비싸요. 한 30% 정도 됩니다. 되게 높네요. 되게 높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두잇의 그 입장은 우리가 배달비를 대신 내주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0% 20% 수준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단건 배달이 아니라 공동 구매로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점주들은 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적잘 보기 너무 딱 좋은 모델이죠. 왜냐면 일단 배달비를 대신 내주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품목도 싸거든요. 네. 다 10,000원 안팎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적자를 냈습니다. 2024년에 130억 원의 적자를 이렇게 좀 냈죠. 여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앞서 언급한 회사들보다 업력이 짧은데 그래서 작년에 사실 돈 대부분을 투자금 대부분을 소진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렸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 손실, 단기순 손실이 매출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네. 보니까 원가가 거의 뭐 매출이고 나머지는 다 판관비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적자 보면서 사업하고 있는 셈이죠. 아까도 이제 뭐 게임피케이션 이런 거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관악구 뭐 요 근처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전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처럼 좀 넓게 아무나 쓸 수 있는 앱보다는 뭔가 1인 배달 아니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무료로 하지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 뭐 이런 좀 단점들도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용자들은 제가 만나본 이용자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별화 가치가 확실하잖아요. 배달비 무료에 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간과하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점주들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고 좀 핏이 좀 맞고 괜찮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좀 두잇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모델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뭐 흔히 점주라고 하면 뭐 배달 업체들을 마치 이제 악마로 이렇게 그쵸. 보고 정말 죽지 못해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파트너십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특정 지역 관악구랑 뭐 그 근처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되게 확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구조이고 물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계산과 통제를 하겠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시뮬레이션 될 것인가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이제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거든요. 뭐 이용자, 점주, 배달 라이더, 뭐 주주, 회사 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왜 이제 안 커지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나 이런 데서는 또 잘 먹힐 수도 있지만 이게 다른 동네로 가다 보면 뭔가 집과 집 간의 거리도 좀 멀어지고 이러면 그렇죠. 공동 구매를 하더라도 배달하시는 분들이 동선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또 지역 확장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옛날에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특정 지역에 했을 때는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전국 단위로 확장해 버리니까 퀄리티 문제가 나는 거죠. 이제 점주들도 불만이고 뭐 이제 손님들도 불만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났는데 그걸 좀 잘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 돈만 넣으면 된다. 뭐 이런 확신을 얻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컨트롤 C 컨트롤 V 돈 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벤처 스타트업이 이제 확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만 넣어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오퍼레이션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게 없으면 이제 돈 넣어봤자 이제 다 이제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만큼 이게 쭉쭉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지금 갖추는 게 아마 이번 펀딩의 가장 큰 미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수익 분석해 주시면서 투자받은 돈을 꽤 많이 소진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런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2024년 말로 거의 뭐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고요. 돈 다 썼고요. 근데 딱 올해 초에 딱 정말 이게 300억 원의 펀딩을 받음으로써 뭐 100 몇십억씩 적자 내는 걸 감안했을 때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되게 감격적인 게 이게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럴 때 이제 호흡기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죽어갈 때 이제 그 호흡기 들어가는 그 맛이 진짜 좋다고 창업자가 이야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런 걸 봤어요. 정말 망해 갈 뻔한 회사에 이렇게 딱 호흡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딱 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요. 극적인 스토리잖아요. 일단 배달의 민족 쿠팡이 진짜 싸워 그리고 젊어 사람들이 그리고 모델도 특이해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응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사들도 이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할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투자사에게도 물어봤었는데 투자사도 그 답을 하기를 이게 굉장히 우리도 고민이 많았다. 투자할지 말지.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집념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본다. 늘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만 일주일 안에 대안을 가져오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에 이제 돈을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그 또 다른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두이셋 투자사 명단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토종 VC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VC 뭐 구더터 캐피탈이라는 이제 해외 투자사가 이렇게 리드를 섰는데 좀 그 외에도 뭐 해시드라든지 약간 좀 그 메이저가 아닌 그런 회사들이 많이 펀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기도 하고 왜 우리나라 토종 VC들은 이런 데를 왜 안 밀어주나 마치 패기만 갖고 있는 젊은이인 것처럼만 얘기한가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좀 대안이 생겼다 이런 전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VC들은 싫어하겠지만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들이 뭐 생겼다 이렇게 좋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손정희
회장한테 이렇게 계속 수여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적자라고 욕했었는데. 예, 뭐 거기도 그렇고 뭐 토스도 그랬고 배달의 민족은 한 중간 때부터는 이제 좀 VC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좀 문제점이긴 합니다.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닷컴 버블 때 너무 많이 깨먹어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호흡기 역할을 못해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이해가 되면서도 뭐 아쉽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제 해외 VC들에게 뺏겼잖아요. 그 대가를 뭐 치르고 있는 점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를 딱 대주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우리가 투자금을 날려먹을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호흡기 한 번 때문에 주가가 된 사람이 완전 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순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타트업 씬에서 네. 정말 이게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보지 않는 이상 창업자 극단에 몰리지 않는 이상 이게 막 새로운 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진짜 이혜진 창업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호흡기라는 게 정말 위험하고 그런 거지만 이게 뭐 그런 회사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트래블 월렛, 리벨리온, 레브잇 그 다음에 저희가 두잇이죠. 두잇까지 쭉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현재 재무 상태가 또 마냥 신나지만은 않은 기업을 한번 네 군데를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을 수 있으나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어? 하는 회사들을 한 네 군데 꼽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 회사부터 이거를 꼽은 거는요 아마 저희가 아재들이라서 꼽은 게 아닐까. 왜냐면 또 봐주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티타임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비슷한 또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대학생들한테는 엄청 유명하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미리 캔버스를 만든 미리디라는 회사인데 여기 지금 안 쓰는 대학생들이 없대요. 지금 성장세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플랫폼인데 이게 손쉽게 디자인 작업을 도와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뭐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게 막 추천이 되고 이걸 통해서 마치 프레젠테이션 그 작업하듯이 손쉽게 이렇게 카드 뉴스나 뭐 아니면 뭐 포스터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무료로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쓰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행보에 힘입어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세 보면 놀라운데요. 보면 예, 이것도 아름답죠. 예, 네, 22년 2배가 넘게 2배. 매출이 늘고 예. 와 흑자 전환을 해갖고 또 돈도 잘 벌어요. 돈도 잘 벌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기업은 지금 상장해도 아마 뭐 수천억 밸류는 바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한 회사죠. 아름답네요. 그렇죠. 뭘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선택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매출 규모는 큰데 수익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0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익률로 따지면 5에서 6% 정도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너무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걸 택하냐면 일종의 뭐랄까 어퍼머티브 액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렇게 흑자를 내는 경우가 진짜 없거든요. 사스 회사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 이익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것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모지에서 나왔다. 그렇죠. 다 적자예요. 다 적자고 정말 매출도 100억을 못 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이롭고 대단해가지고 뭐 그 이유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생태계 때문인데 이걸 뚫은 회사라는 측면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버냐 뭐 이런 거에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구독 매출이에요. 미리 캔버스라는 그런 사스 그 제품을 사용하면 매달 이렇게 내는 게 있고요. 그래 뭐 단체 구독도 있고 뭐 학생 구독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용역 매출이 있어요. 용역이요? 용역 매출이 뭐냐면 그 미리리가 그 미리 캔버스라는 그런 서비스도 운영하지만 비즈하우스라고 인쇄 홍보물
그 제작 사이트도 운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뭐 여기 포스터 만들어주세요, 네. 뭐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을 했으면 이거를 또 오프라인으로 뽑아야 될 수도 있으니 그걸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하기 싫으면 이걸로 해라. 그것도. 해라. 그냥 이걸로 우리가 만들어 줄 텐데 근데 이 시장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뭐 사실 저도 명함이나 포스터는 다 뭐 티타임즈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사이트에서 만들거든요. 이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말 궁금해할 게 네네. 그럼 둘 중 뭐가 매출이 많냐라고 봤을 때 네. 당연히 저는 구독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10%밖에 안 돼요. 구독이요? 예, 구독이. 아 진짜요? 아, 이게 약간 예. 본업과 부업이 바뀐 느낌인데. 그렇죠. 예, 대부분이 다 용역 매출이고 그래서 전략이 명확한 거죠. 솔루션을 최대한 많이 뿌린 다음에 이제 용역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수익성이 왜 낮은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순수하게 사스라면 아마 네. 이익이 진짜 엄청 높죠.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익이 5, 6%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회사가 바로 여기인데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아 이걸 보고 이제 눈속임이다, 뭐 양두구육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좀 사스로서 혁신적으로 전 세계 쫙 나가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도 막 몇 천억씩 벌고 이러면 좋은데. 네. 그게 뭐 제품 매출은 100억도 안 되고 대부분 다 뭐 이런 걸로 버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사의 후예와 캔디의 전략이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저는 척박한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저는 그래도 현실적이고 영리한 네. 처신을 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고 사실 또 이렇게 갖춰줘야지만 또 생태계가 커지고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경영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자주 출연해 주셨던 우리 최재용 교수님께서 항상 돈을 벌 때는 성동격서로 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는 사스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 돈은 다른 데서 벌지롱 이렇게. 왜냐면 사스만으로는 우리나라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사스로 이렇게 돈 버는 데 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남아야 되니 또 살아남다 보면은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동격서로 돈을 벌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성장하려면 결국은 사스 회사들은 글로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에는 캔바 같은 좀 이렇게 경쟁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은 용역 매출이 높다고 하면 이 글로벌 갈 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창석 미리디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글로벌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PPT 하면 다들 프레젠테이션을 떠오르듯이 미리 캔버스 하면 다들 이제 디자인 툴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벌 단위의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좋은 그런 팩이나 아니면 뭐 캐치프레이즈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쉽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평가 절하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희망적인 부분은 또 이렇게 성동격설 한번 해본 분들은 계속 성동격설을 할 줄 알아요. 네. 다른 쪽으로도 그렇게 맞아요. 문제 해결 이게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글로벌도 계속 노력하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외주업으로 한번 이렇게 돈을 벌어봤던 경험을 토대로 계속 다른 걸 할 것 같아요. 그냥 제 감으로 나온 네. 이야기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저작권이라든지 뭐 셔터스톡이라든지 게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 서비스라든지 뭐 이렇게 확장 여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중심축에서는 뭐 미리 캔버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돈을 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캔버스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은 좀 한국 정서에 잘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모티콘 이런 것도 되게 귀엽고, 근데 그런 감성이 또 K 컬처 감성이 지금 그렇죠. 세계에도 많이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에 힘입어서 좀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미리디까지 한번 좀 알아봤고요. 요 다음 회사는 저도 최용식 대표님이 꼽아주셔갖고 보고 나서 조금 이 회사를? 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회사를 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왜 유튜브 채널을 갖고 오셨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월급쟁이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 200만 정도 되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데 그렇죠. 여기가 지금 돈 잘 버는 회사입니까 여기가? 아 그렇죠. 여기가
정말 많이 버는데요. 여기 원래 월급쟁이 부자들이 아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국내 재테크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네이버 카페로 시작을 했다가 유튜브 채널로 이게 잘 이렇게 미디어 이전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 플랫폼이 된 회사인데 실적이 놀랍습니다. 한번 이게 표 보시면 임팩트 있을 텐데요. 와 이게 2024년 보면 매출 500억 원에 영업이익이 280억 원. 50%가 넘어요? 50%가 넘죠. 그래서 저는 50% 넘는 영업이익률은 정말 좀 나쁜 것들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생각한 나쁜 그 위법적인 뭐 이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도 20%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거 진짜 경영 능력이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재테크 쪽을 맡아서 이게 다양한 걸 다뤘어요. 뭐 주식도 다루고 뭐도 다루고 뭐 다뤘는데 최근 들어 이게 부동산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창업자가 이거에 대해 굉장히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교육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부동산 교육이 제일 크고 그 외에 이제 재테크 교육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도 따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그래도 부동산 교육으로는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또 저희 기자분이 이제 취재를 했어요. 직접 이게 그 대표님과 만나 취재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저는 되게 원숙한 경영 능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재용 회계사의 발언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왜 온라인 교육 회사가 돈을 못 버는지 아냐.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높은 마케팅 비용, 두 번째는 높은 강사 수수료. 이것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재구매율이 낮고 그리고 그 유명 강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급쟁이 부자들의 방법은 일단 우리는 페이드 마케팅 최대한 안 한다. 유가 광고 최대한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와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 자체로 굉장히 그 마케팅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용자가 소통을 돕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서서 뭐 그냥 그 많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강사하고 판매 수익 쉐어를 웬만하면 잘 안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냥 전매를 한대 통으로 사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흥행 비즈니스네요, 완전히. 그렇죠. 강사와 반반 나누기로 한다면 1억 그렇게 벌면 5천씩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매를 하면 강사에게 1억 죽어도 2억 팔면 사실 1억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잘 파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지금의 이제 성과를 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약간 이것도 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재테크 강연을 들으면 기초반, 중급반, 심화반 뭐 이렇게 되게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기초반을 들어야 이제 그 심화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뭐 그래도 알아야 뭐 나중에 뭐 경매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게 무슨 나는 아는데 리니지 뭐 이게 뭐 레벨 키우기 뭐 그거냐 퀘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 7권 뽑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수익성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결국은 교육 콘텐츠 회사인 거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꽤 많이 치열해요. 그리고 저희도 코로나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유명하신 김미경 TV에 MKYU 이런 데도 엄청 잘 됐었고, 그다음 지금도 교육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꽤나 치열한데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 건지, 그래서 돈 버는 재테크라서 차별화가 되는 건지, 지속성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전략 자체가 그 못 따라 하는 건 아니죠.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리고 이거를 뭐 전매해서 판다. 뭐 그리고 뭐 부동산에 전문한다. 이 자체가 모두가 할 수 뭐 이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따라 못 잡을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50%의 영업 이익률을 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돈은 계속 잘 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궁금해하는 점은 여기가
그 대표님이 지분 100% 가까이 다 갖고 계세요. 와,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은 지금까지 뭐 수백억에 쌓인 돈을 뭐 배당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아니면 좀 매각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뭐 뭐랄까 아니면 그냥 소기업의 그냥 뭐랄까 제왕과 같은 존재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야놀자처럼 갑자기 이렇게 딱 각성을 해가지고 난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 유니콘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나스닥 가보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궁금하긴 해요. 이 둘 중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교육적으로 크게 투자를 해서 더 외형적인 성장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교육 이외로도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지금 도전을 할 수도 있는 회사다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0만 유튜브 채널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부자가 된 월급쟁이 부자들 들어봤고요. 그 다음은 야 여기도 참 신기해요. 제가 이 회사를 저도 이번에 말씀해 주셔갖고 이런 회사가 있었어라고 봤는데 이 서비스는 저도 알아요. 네, 많이 주위에서 쓰는 것도 봤고 알람이라는 앱을 만든 딜라이트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여기 알람 앱인데 좀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알람 앱인데 알람 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기본 앱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기본 앱으로도 있고 어쨌든 뭐 자국 깨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늦으면 뭐 택시 타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살아남고 그리고 딱 승자의 결실을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어떤 그 비결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알람이 앱을 쓰면 이게 그 꼭 깨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깨우는 건 확실히 깨운다 이거군요. 예, 왜냐면 알람이 울면 뭘 시켜요. 그걸 맞아요. 수행해야지만 이게 그게 차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따라쓰기도 있고, 뭐 스쿼트도 있고, 뭐 걷기도 스쿼트도 있고. 전 수학 문제 풀기는 처음 알았는데, 네. 뭐 그래서 결국 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인데 한번 표를 주시면 네. 여기가 여기도 정말 여기도 나쁜 50% 짓을 가 해야지 넘어요? 저런 게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착한 짓을 하고도 이렇게 딱 착한 행위를 하고도 이렇게 돈을 벌었죠. 그래서 340억에 180억 흑자를 내고 있는 무시무시한 기업이고 게다가 여기가 월간 이용자 수가 4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서비스다. 네. 정말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훌륭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알람 앱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영업이익이 50%가 넘는다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세상에는 네. 참 신기한 게 많죠. 와. 아 오늘 아무튼 4개 꼽아 주신 것들 다 되게 재밌네요. 네. 와. 네 정말로 놀랄 노짜입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저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핵심이 네. 직원 수가 얼마 없어요. 40명이 40명. 아,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냥 다 족족이 다 이렇게 이익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출 많이 하냐라고 네. 봤을 때 일단은 글로벌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그 무수히 많은 알람 앱 중에서 이제 당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80%가 해외 이용자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션 주는 게 이제 구독 매출이고요. 프리미엄을 해야지만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7대3으로 광고 비즈니스가 더 규모는 큰데 어쨌든 이제 충분한 트래픽을 내고 수백만 명의 뭐 이용자니까 충분한 트래픽이죠. 이걸 네. 상당히 이제 돈으로 잘 바꾸고 있다. 일부는 광고로, 일부는 이제 구독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 저번에 우리 다뤘던 그러니까 투자 없이 성공했다면서요. 이 돈을 지금.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왜 투자를 안 받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굉장히 좀 재미없는 답변이긴 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수익이 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네. 그리고 뭔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어딘가에 쓸 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쓸 데가 없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걸 다 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쓰던가 해야 돼 투자받아서 네. 또 쓰던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되게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뭐 두잇이나 뭐 리벨리온이나 뭐 트래블 월렛이나 뭐 레브이처럼 거기 여기는 원대한 비전이 있고 거대한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받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정말
알림이를 연구하는 게 딜라이트룸을 연구하는 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보고 싶은데 너무 잘 나가니까 예. 알람 앱이다 보니까 뭐 확장성이나 이런 데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근데 창업자의 포부가 원대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까지 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쌓아놓았잖아요. 네. 이걸 이자 받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여기저기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습관 유지 플랫폼 마이 루틴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슬립테크 스타트업이라고 3분의 1이라는 좀 유명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좀 어려워졌거든요. 뭐 거기에 인수를 했었고 뭐 수면 건강식품 만든 회사도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비트윈 이제 연인 간의 네. 이제 채팅 서비스 이것도 인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근데 굉장히 되게 영리하게 회사들이 다 어려울 때 딱 헐값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 의견 그 이야기로는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는 신사업 의지가 많고 우린 이쪽으로 확장해 나갈 거다. 그래서 이미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신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업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알람 앱은 그 2억 명 DAU를 달성할 수 있는 포텐이 있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자고 현대인들 중에서 제대로 자고 제대로 일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다들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세가 뭐 불편해 이런 거 겪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거에 다 해결해 주면 우리는 2억 명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되게 막 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들어보면 물론 이제 얼마나 실현하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굉장히 되게 앰비션을 갖고 있는 회사다, 야망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사가 하나 남아 있는데 마지막 회사는 구다이 글로벌입니다. 구다이 글로벌 아시는 분들은 뭐 워낙 또 유명한 회사라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저희 같은 아저씨들은 또 전혀 모르실 수도 있는 회사. 남자들은 전혀 모르죠. 네.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이게 지금 업계 예상이긴 한데 작년 실적 그대로는 아니고 지금 뭐 인수건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모레 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에 이어서 매출이 3위인 회사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저 왜 처음 들어본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 여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화장품 브랜드 조선미녀라고 있어요. 여기에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적을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지 네.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또 그러네. 그렇죠. 이게 매출 3,200억에 네. 영업이익이 1,400억 원. 네. 이게 정말 뭐 무섭죠. 이게 뭐 아까 리벨리온이 900억 깨먹고 저희가 뭐라고 했었는데 네. 여기는 1,400억을 버니까 정말 그 무서운 회사입니다. 여기도 지분을 천주약 창업자가 대부분 가지고 있고 기세를 몰아서 요 최근에 M&A까지 하는 등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히 화장품 업계를 넘어서 IB 시장에 지금 블루칩으로 이렇게 떠오른 회사입니다. 네. 예. 지금 아까 월급쟁이 부자들부터 그 다음에 딜라이트룸, 구다이 글로벌까지 전부 다 부트스트래핑이네요. 그렇죠. 돈을 예. 뭐 투자 안 받으시면서도 이렇게 엄청 많이 벌고 있네요. 왜 이렇게 잘 버는 겁니까 여기는 또? 그래서 그 지금 벤처업계에서는 심사역들이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돈 버는 회사는 화장품 회사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라든지 세일즈 파워가 이게 극대화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걸 왜 그 과실을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먹지 못하고 인디 브랜드들이 먹고 있나라고 이렇게 여기서 의문을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구다이 글로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인디 브랜드 회사들이 정말 몇백억 몇천억씩 이익을 쭉쭉쭉쭉 찍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유통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여기에 그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니면 그 LG 생활건강의 경우 일단은 세일즈 자체가 방판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장 위주예요. 뭐 백화점 뭐 이거 위주인데 그래서 그걸로 세일즈 전략을 짜고 해외 진출하더라도 일단은 해외 지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지의 파트너사를 찾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유통 전략을 이렇게 짜거든요. 전통적이네요. 그렇죠. 예.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주류이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슈퍼루키들 인디 브랜드 회사들은 딱 오픈마켓을 딱 공략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쿠팡 뭐 일본은 라쿠텐 그리고 뭐 중국은 타오바오 뭐 미국은 아마존 그리고 뭐 로컬에 있는 각 커머스 플랫폼을 철저히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 입점을 해서 노출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가장 이게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흥미로운 점은 콘텐츠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3대 플랫폼에
그리고 대규모 그 매스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유명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가지고 노출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지금 마케팅 트렌드가 되긴 했어요. 뭐 네. 지금 뭐랄까 이제 대형 유튜버가 광고하는 것보다는 짜잘짜잘 어디서 나오는 게 사실은 네. 더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이거를 일찌감치 이들이 이제 깨우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게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경영진들은 50대예요. 근데 그쵸. 50대, 60대예요. 네. 근데 지금 인디 브랜드들의 그런 그 창업자들은 대부분 다 30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고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할 그 천주역 창업자도 거의 뭐 40 전후로 이렇게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 차이가 엄청난 성패를 이렇게 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사실 조선미녀 같은 경우 네. 이름 자체가 굉장히 되게 뭐랄까 그 장벽이 있을 네.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도 이제 뷰티 오브 조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로 이게 K컬처의 뭐랄까 그 대표성을 가져가고 스토리텔링의 뭐랄까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한 거긴 한데 뭐 네. 화장품은 이제 다양한 상품군 중에서 가장 원가가 낮은 가장 원가 낮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마치 이렇게 그 유행에 민감해서 마치 이게 소프트웨어처럼 한 번 터지면 우르르 그냥 완판되는 거라 가지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구다이 글로벌이 확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M&A가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 전략은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아이비 업계 지금 화두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막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약간 모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 중심에는 지금 현재 여기 구다이 글로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티레티르라든지 아니면 크레이버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라카 코스메틱이라든지 다 어느 정도 중형급 그런 회사 꽤 매출 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여기를 인수를 이미 했고 네. 그리고 뭐 서린 컴퍼니라든지 스캔푸드라든지 여기는 거의 뭐 중형급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구다이 글로벌하고 비슷한 덩치를 가진 회사들인데 여기도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사실은 아무리 그 여기가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이들을 다 인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인수 자금만 뭐 1조 원 이상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모 펀드랑 같이 손을 잡고 뭐 인수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지금 그 화장품 브랜드 회사 대표님들의 좀 생각이 되게 뭐랄까 불안함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이게 돈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돈벼락을 맞은 창업자분들에게 기분이 어떠냐, 심정이 어떠냐라고 하는데 이제 부산행에 출연하는 것 같다. 영화 부산행에 출연하는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마치 이게 좀비가 몰려오듯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렵다. 뭐 그런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막 돈벼락을 맞았으니까 정말 여기 구다이 글로벌만 하더라도 2021년 막 이럴 때는 매출 100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화장품 회사들의 그 창업자들이 하는 결정들이 매각하거나 아니면 좀 굉장히 고민을 계속 달려야 되나 이런 걸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다이 글로벌이 그걸 좀 노려가지고 사모펀드들이랑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인수가 다 완료가 되면 진짜 매출이 1, 2조 원 이르고 그러면 뭐 아모레퍼시픽이 4조 원인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년 안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죠. 그럼 지금 이제 매출 3위다라는 지표는 인수를 타진하고 지금 협상하고 인수가 될 것 같다라고 있는 회사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3위라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는 아닌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딜라이트룸도 그렇고 구다이 글로벌도 그렇고 아무튼 좀 회사들 옆에 이렇게 뭉치면서 확 성장하고 있네요. 근데 그런 거에서 보면 아무튼 지금 화장품 시장이 좀 뭐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다. 너무 많이 회사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구다이 글로벌은 그걸 이용하는 회사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아는 분에게 들었는데 그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가 몇백 개밖에 안 됐대요. 뭐 다 긁어 모아도 한 200개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1만 개가 넘는 1만 개요? 그래서 거의 뭐 100배 이상 100배 가까이 폭증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커머스 관련된 스타트업 창업자들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품. 근데 그건 결국 이제 한국 콜마에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네. 다 생산은 어차피 생산 다 그렇게 다 똑같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다들 돈이 되니까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시장 포화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NS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들의 모든 공통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렌디함이 굉장히 강하고 지속성이 약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은 매각을 좀 택하는 것 같더라고. 팔 수 있을 때 팔자. 그래서 코스알엑스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화장품 인디 브랜드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대단합니다만 거기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의해서 인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창업자들도 대부분 다 지분을 본인이 대부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벤처 투자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다이 글로벌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용이 약간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3-4천억에 1-2천억 원이 이제 개별로 있을 땐 대단하지만, 네. 자기와 비슷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두세 개 회사를 인수할 만큼의 그게 될까? 대표님이 좀 사모펀드나 뭐 IB 출신인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사모펀드랑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몇 년 뒤에 뭐 역사가 말해주겠죠. 뭐 그때 결정이 지금의 뭐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다. 혹은 만들었다. 뭐 네. 그쪽 판이 많이 어려워졌다. 네.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부트스트래핑한 회사 대표님들은 천천히 가거든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데, 여기는 웬만한 벤처 기업보다 그냥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 좀 흥미 포인트다. 예, 네. 부트스트래핑한 회사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다이 글로벌까지 한번 저희가 쭉 봤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화장품 회사, 알림앱, 뭐 교육 프로그램, 반도체, 뭐 앱 서비스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아무튼 최용식 전 대표님께서 이제 아웃스탠딩에서 스타트업 700군데의 실적들을 모아서 책을 만드시는데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재밌을 만한 좀 흥미로운 회사들을 한번 꼽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힘드셨죠? 8개 회사 정리하느라고. 아니, 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했고, 또 이제 우리 그 MC 분께서 잘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뭐 재밌게 잘 했습니다. 예. 네. 조금이라도 유용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네. 뭐 아마 이미 아는 회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뭐 깊이 오래 이야기한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아시는 수준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요 8개 회사를 또 다 아시는 분들 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분야도 다양하고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새로운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주 후에는 방학을 갔고요. 4주 후에 다시 3명의 완전체가 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 해주시고. 예, 저희 스타트업 700 지금 절찰리에 지금 아웃텐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700개 기업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끝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별 탈 없이 장마 잘 넘기시고 또 한 달 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